재무장화가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최근 유럽과 미국은 정치 무대에서 각광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영화 배우들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눈부신 활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부회장인 카야 칼라스, 케이어 콜러스는 러시아가 더 작은 나라로 분열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럽의 고위 관리들이 전 세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유럽을 무시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크롱이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바이든, 그리고 영국이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주제는 유럽의 재군비, 유럽의 원자력 강화, 유럽의 군사산업 구조 조정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재군비를 위한 일련의 경제 계획과 예산을 연속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재무장이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미친 예측관은 이 질문에 오래전인 2022년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미친 예의 결론은 다음의 주요 요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포인트 1. 2022년은 유럽의 쇠퇴의 첫 해입니다. 포인트 2. 유럽의 쇠퇴는 2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3번. 유럽은 유럽의 쇠퇴를 늦추기 위해 2026년의 위기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치광이는 2022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광이는 정치인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적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정치적 도덕성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이익과 손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 정치인들의 뻔뻔함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예의 관점에서 볼 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단기, 중기, 장기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 전쟁을 지지하고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국익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치적, 역사적 윤리에 대한 완전한 위반입니다. 처음에 미친 예는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팸플릿이 유럽과 미국을 순방한 후 만장일치로 거부되자 그는 이것이 유럽 정치인들이 외부 세력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자 그들의 국익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이지 예측관은 2022년을 유럽의 쇠퇴의 원년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정치인과 엘리트들이 개인이나 소그룹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배신할 때 국가나 국가 집단의 쇠퇴는 불가피한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예측관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2022년은 유럽의 쇠퇴의 첫 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유럽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럽의 쇠퇴를 가속화한 죄를 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석, 유럽은 장기적인 쇠퇴의 과정에 접어들 것입니다. 아마도 200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럽 제국이 역사적 발전의 표준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예치취알의 제국 번식 벨트 이론에 따르면 유럽 제국은 제국 형성의 예외적인 사례이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출현과 유지는 일시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유럽은 총 1차 생산량, 인적 비용,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유럽은 인간의 창의성 면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유럽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되찾으려고 할 때 제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제국들도 동시에 쇠퇴의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은 최소 20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의 철학적 논리의 결함 때문입니다. 유럽의 철학적 결함은 유럽의 문제의 근본 원인일 뿐 아니라 거의 400년 동안 계속된 세계의 전쟁과 혼돈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철학적 근본 원인은 예치취한, 예익관에 의해 부족 간의 비호환성과 번영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의됩니다. 이 두 가지 결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유럽의 공격적 전쟁 철학, 인류 하위 집단의 약탈, 억압,
약화, 파괴, 소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집단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재생산의 역할에 대한 무시, 대규모 집단주의에 대한 불신과 집단주의가 전반적인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부정을 촉진했습니다. 세 번째 철학적 이유는 유럽에는 집단주의와 이타주의가 숭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결핍은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진입점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 현대 영화와 텔레비전까지 유럽의 영웅들은 항상 개인주의적인 영웅들이었습니다. 개인주의적 영웅주의의 숭배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맥베스, 사자왕과 같은 작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들은 모두 집단주의적인 영웅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우, 리빙과 그의 아들은 홍수 통제에 대한 그들의 노력으로 중국 역사에서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진시황, 한나라의 무제, 당나라의 태종, 마오쩌둥은 나라를 통일한 영웅입니다. 판시퉁, 린제서, 자오이만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입니다. 유럽의 개인 영웅과 비슷한 방식으로 존경받는 샹유, 시우, 루브는 진정한 중국 영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재앙이 중국에서 발생하면 그 나라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 발생하면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많습니다. 집단주의가 숭배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 초석은 유럽이 2026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현실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정치적으로 유럽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유럽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감히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유럽을 상대할 때 강력한 정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럽이 2026년 위기 동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유럽의 기반을 공격하여 유럽을 더 빠르게 몰락시키고 어쩌면 빠르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예측가는 유럽의 쇠퇴가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고 예측합니다. 유럽의 구원을 위한 길은 철학적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의 정치 및 경제 경험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측과는 또한 다음과 같이 예측합니다. 유럽은 현재 제국주의 체제의 권력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럽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유럽이 100년, 200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으며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 유럽인들은 오래된 서점을 뒤져서 예측과안이 쓴 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